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영어 대표 강사 김도환입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지난주 수요일에 봤어요. 솔직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시험인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요. 정말 너무 쉬웠어요. 세상에서도 많이들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 강사분들은 해설하실 때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까다로운 문항이 없던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이 잘 나와도 찢어지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정말 더 찢어져요. 나한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근데 솔직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조차도 쉽다라고 느끼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온 거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체감 난이도가 쉽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느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가 그렇게 쉬웠나를 좀 개별 요소들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학생 학부모님들께 요새 이렇게 많이 쉬워졌을 때 혹시나 이게 경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경향이라면 어떤 부분이 좀 쉬워진 건데, 자, 일단은 단어는 쉬운 난이도예요. 그리고 이번 설명에는 제가 처음으로 막 위로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았어요. 이렇게 이 많았다라는 느낌 자체는 뭐냐면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내가 해석이 안 돼,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는 문제가 하나라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각성을 해야 돼요. 나 단어가 진짜 많이 쉬운 편에 속해요. 별표 단어도 난이도를 정말 많이 낮춰서 낸 편이에요. 간혹가다가 그나마 좀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1번, 42번에 나온 seamlessly라는 이음의 없음이란 단어는 별표로 주기는 했죠. 근데 별표로 준다 하더라도 뭔가 직접적인 근거가 되진 않았는데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았었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어렵다라고 할 만한 단어 중에는. 그래서 단어는 실제 여러분 난이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이고 쉬웠다, 만약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다 하면은 내가 좀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장 난이도는 가끔 긴 문장이 나와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문장 난이도가 높다 낮다 할 때 보통 길이로 얘기를 해요. 이제 구조의 복잡성도 좀 관여가 되고요. 근데 이번 문항에서는 막 그렇게 복잡한 문장들은 거의 없었다시피 해요. 근데 여기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볼만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문장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읽어놨는데 정답선지 고르려고 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키워딩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키워딩은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단어 파트에서 얘기했었던 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졌다 하면 실력 부족이 맞다라는 거였죠. 그런 걸 의역, 키워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출하는 능력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독해 난이도가 되게 쉬웠었던 게 키워딩을 잡아놨으면은 얘 가지고 다른 문장들을 전부 다 치환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3분 들여가지고 꼼꼼히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30초에서 1분 안에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난이도가 워낙 낮았어요. 그 키워딩만 냈다라고 했었을 때. 근데 키워딩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두 가지인데, 각 문장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글이 뜬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읽은 내용과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고른 선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요. 그만큼 세게 잡지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글의 논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문항은 복잡한 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라는 게 구조라는 축이 있고 의미라는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할 수도 있고 의미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몇몇 문항이 구조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구조를 파악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잡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복잡했지만 글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친숙한 소재가 나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교 문화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반응 이런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급으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 막자 뭐 이 정도 급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내용이 쉬우니까 독해가 원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해 수업을 들어도 개선이 안 된다가 아니라 독해 수업을 들어서 마치 잘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독해 수업을 안 들어도 잘 나왔을 시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워낙 뭐랄까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평소에 읽던 감, 독해 이거 다 잘 먹힐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익숙한 길을 가도 문제가 풀리니까 한편으로는 자체 자만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렇게 감으로 풀었을 때 불안함이 있다가 이번 시험에서 없어졌죠. 그거는 시험이 쉬워서예요. 여러분이 감이 좋아졌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봐요. 이번 시험에 애초에 평가적 성격이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번 시험 가지고는. 자, 그리고 이제 추론에서는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제가 설명을 찍을 때마다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건데 최근 평가원 경향은 글의 난이도를 낮췄어요. 근데 이 정도로 낮추진 않았어요. 이번 6월 모의고사만큼은. 얘가 특이값이에요. 글의 난이도는 쉽게 하고 추론의 길을 어렵게 짜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길을 찾는 것 자체는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시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정확히 근거를 안 잡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너무 명확해서 선지에서도 보통 같으면 두 개, 세 개 헷갈리게 넣어놓거든요. 그냥 명확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 하나 담은 선지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한 말들이거든요. 다른 선지들이. 그래서 추론은 어렵게 짜긴 했어요. 그런데 선지를 너무 짜게 쉽게 했고 독해가 쉬웠다 보니까 아이들은 맞추기 쉬운 문항이었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낚싯대를 던져서 한 마리를 잡았다라면은 이번 시험은 그물망을 던져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대충 던져놓고 한 마리라도 잡히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요소가 다 쉬웠는데 이 모든 요소의 핵심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은 글의 내용이 너무 쉬웠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고1급이에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쉬웠는가에 좀 객관적인 지표들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 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EBS 연계율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거 학부모님들도 정말 이거는 머리를 이제 바꾸셔야 돼.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EBS 연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원 강사들, 특히나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다 알아요. EBS 연계 사실상 연계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학교 학원에서 얘기가 나오나?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얘기하나?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죄송한데 이 자료가 잘 안 보일 텐데 맨 왼쪽에 있는 게 문항 번호고요. 문항 번호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거 다 듣기예요. 그리고 20번, 22번, 23번 이거 독해 파트 맞아요. 그리고 26번, 27번, 28번 이거 도표 파트예요. 사실상 EBS 연계로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도 43, 44, 45 사실상 독해 EBS 연계를 했다라고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듣기랑 너무나 쉬운 문항에서만 연계를 하고 있어요. 이건 EBS 공식 자료예요. EBS가 분석을 했었을 때 연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 평가원과 공유를 해서. 그래서 사실상 연계가 안 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막 50%, 60% 그래요. 근데 우리가 뚫어내는 데 필요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는 EBS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이번에 EBS 연계 체감되던데요. 듣기에서 체감되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체감이 되던데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은 자, 평가원은 지문을 선별을 하죠. 그거는 현 시점에서 교육 목적상으로 적합한 트렌드를 타고 있는 지문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AI 나오기 너무 좋고 빅데이터 나오기 너무 좋고 코로나 관련 얘기 나오기 너무 좋고 세계화는 조금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아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EBS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EBS 수능 특강, 영독, 수능 완성을 만드는 이 지필진들이 지문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예를 들어 산업혁명의 고대적인 의미, 고전적 의미 이런 것들은 안 다뤄요. 산업혁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현대의 트렌드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럼 평가원은 현재 기준으로 선별을 하죠. EBS도 현재 기준으로 선별을 해요. 그럼 소재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소재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내가 봤던 소재야. 근데 주제는 다를 거예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해석하는 방향성이 많이 합치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 말인즉슨 EBS를 봐라 아니에요. 어떤 문제집을 봐도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EBS 연결율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말은 EBS를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EBS를 공부하는데 연계 교재로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우다시피 하고 그런 학습은 진짜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평가원에서 그 경향들을 내고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소재들 중에서 EBS 소재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평가원은 다른 것들도 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소 리스크가 있는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EBS는 어떤 포지션이 가장 좋냐면은 연습 문제예요. 어쨌든 영어 문항의 형식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집필진들도 어느 정도 고생을 한 내 문항일 테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EBS가 좋은 교재냐라고 하면 또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매년 EBS 선별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만 선별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평가원과 거리가 멀거나 학습상의 가치가 적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이들이 제 콘텐츠의 후기를 얘기를 해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좋대요. 평가원이랑 비슷하대요. 그런 것처럼 EBS는 좋은 점은 나쁜 점은 있다 보니까 통으로 학습하는 것도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은 쉬우면은 안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도를 못해요. 이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탈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우승할 수 있겠지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이 쉽다 보니까 수능은 이것보단 어렵겠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와요. 월드컵과는 다르게 여러분 학생들의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낙관적이냐는 건 아니에요. 사실 비관적입니다. 이거는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데이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학생들이 그나마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찾아보게 되는 시험이 끝나고 이게 정말 쉬웠는가를 판단할 때 M사, 메가스터디 1등급 비율을 찾아보게 돼요. 만점 자체가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만점 자체가 10%고요. 1등급 비율이 41%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M사의 이 누적 등급표 함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메가스터디에 들어가는 9등급 학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그래서 이 8등급, 7등급 라인이 이렇게 적은 게 실제에서는 8등급, 7등급 뜻도 1등급, 2등급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기입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비교로 어느 정도 조정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5월 모의고사 관련된 자료예요. 만점은 1.5%, 1등급 14%예요. 근데 실제 5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4.26%였어요. 그럼 대략적으로만 환산했을 때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값에. 맞죠? 3분의 1, 4분의 1. 어쨌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 예측치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M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고 만약 이대로만 단순 산정을 했었을 때 4분의 1, 3분의 1 하면은 10에서 15%가 나온다라는 거 하나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오답률 표를 볼 거예요. 이번에 EBS에서 이제 내준 탑 15의 오답률 높은 거 15개를 배열을 했는데 지금 요것만 보면은 막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60% 오답률 60%에 해당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자, 작년 6월 모의고사예요. 1등급 비율 1.47% 정말 극악의 모의고사였다라고 평가가 돼요. 80%에 해당하는 오답률이 5개가 있고요. 70% 2개, 그리고 60%가 5개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리고 저거 정말 쉽죠? 이번 6월 모의고사. 자, 작년 9월 모의고사는 비교적이 아니라 상당히 쉽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의고사였어요. 이제 탑3 70%가 3개, 60%가 3개예요. 자, 1등급 비율 대략 11%예요. 훨씬 쉬워요. 2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80% 하나, 70% 2개, 60% 4개예요. 정말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가 객관적으로 쉬웠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킬러가 사실상 없었어요. 킬러 문항 배제한다더니 이제서야 진짜 배제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 정도는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킬러 문항 관련한 이야기는 어려운 문항을 없애겠다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지문으로 없애겠다라는 거였어요. 독해 난이도를 좀 낮추겠다였죠. 근데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추론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간혹 들리는 얘기로 6월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냐? 그렇지는 않고요. 역대 1등급 비율을 좀 보면은 와닿으실 텐데,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보세요. 자, 10일이 수능이에요. 수능 9월, 6월. 요 축을 쭉 한번 보세요. 6월과 9월 대비 수능은 어땠는가를 보셔야 돼요. 6월과 9월 대비 수능은 6월과 9월 대비 수능은 6월과 9월 대비 수능은 얼추 중간값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런 특이하게 15%인데 그럼 10%가 나야 되는 저는 7%가 나왔죠. 그런 경우들은 제외하고는 보통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건 거의 다 중간에서 딱 나왔네요. 자, 요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자, 방금 전에 여기서 조정치가 있었던 것 같죠? 이게 5%인데 이건 16% 가까이 했는데 저건 7%가 나왔으니까 완전한 중간값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6월에 가깝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보셔야 될 게 수능의 1등급 비율을 한번 봅시다. 결국에 우리가 시험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입시 측면에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게 수능밖에 없잖아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있는 성적들은 6%, 4%, 7%, 5%, 뭐 8%라고 합시다. 그럼 4에서 8%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6월과 9월 사이에 어딘가에 배치가 되겠지만 1등급 비율 자체는 4에서 8%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대략적인 추산치로 볼 수 있기는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쉬웠던 모의고사가 여기 한 군데 있네요. 1등급 비율이 16%예요. 많이 쉬웠다라는 소리예요. 2등급 비율이 20%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35%라는 소리예요. 35% 맞죠? 35%라는 소리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에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70% 2개, 60% 하나. 그리고 15등에서 11 사이로 보면 40%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위 문항들이 여긴 30%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이도가 너무 쉬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쉬운 모의고사조차도. 그래서 이제 저도 포함해서 일부 강사들, 일부 기업들에서는 20%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모의고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성적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예측했을 때 수능은 아마 4%에서 8% 사이, 그리고 6월과 9월 모의고사 그 1등급 비율의 사이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모의고사 이렇게 쉽게 냈다 보니까 9월 모의고사에는 심각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도 나올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오랜만에 특이값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극단적으로 1%에 해당하는 시험을 내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시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 한 4%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수능에서 더 깎거나, 그러니까 뭐 9월에서 8% 만들어 놓고 수능에서 6%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이번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나마 뭐랄까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결론 자체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어려워지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만큼 어려워지냐? 6월보다는 정말 많이 어려워지겠지만 예년보다는 어려워진다. 그건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지긴 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게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면은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쉬웠다고? 그럼 내가 맞은 성적이 진짜가 아닌 거네? 그럼 뭘로 봐야 돼?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이 4% 내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육모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적이 아직은 내가 뭐 얼마나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상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남은 기간 나의 학습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부는 6월 모의고사 성적, 뭐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성적 상관없이 자신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제가 대략적인 경향은 알려드릴게요. 등급권별. 이제 먼저 이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수학과 탐구는 개념형 학습이라 불러서 한 단원을 배우면은 그 한 단원의 문제들을 대체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어랑 영어는 문해형 학습이라고 해서 한 단원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 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단어 지식, 문장 지식, 글 지식, 추론 지식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성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3, 4등급권이 떴으면요. 여기가 문제예요. 단어랑 문장 쪽이. 그리고 1, 2등급권이 떴으면은 글 추론이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1, 2등급권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글을 어떻게 더 잘 읽을 것인가, 내가 문제를 더 깔끔하게 푸는 방향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1, 2등급권이 글 추론을 파고드는 거는 이번 모의고사랑 상관없이 모든 그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단어 문장도 물론 엄청 어려운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단어 문장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면 1로까지 밀려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글 추론이 뭐 아예 안 돼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3, 4등급권 때는 단어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키워딩,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도 좀 부족한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3, 4등급권은 단어 문장, 1, 2등급권은 글 읽는 법과 추론을 신경을 써야 돼요. 9월과 수능은 이렇게 아마 어려울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6월 모의고사 정도의 난이도로만 조정해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어려울 것이기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특화된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요새 경향에 맞게끔. 제가 지금 요거 좀 되게 깨져서 보이는데 요건 뭐냐면은 제가 역대 평가원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어요. 이제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부터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평가원 건 다 정리가 끝났고, 교육청이랑 EBS도 계속해서 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글의 논리 구조, 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단서 유형들, 단순 빈칸이 아니라 빈칸 안에서도 세부 유형들, 그리고 오답률까지도 전부 다 따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0개 좀 더 넘을 텐데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에 해당하는 모든 통계 자료랑 그런 컨텐츠 해설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단순히 평가원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고3 수능 정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2 학생이 이거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고2반도 운영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요일 날에. 일단은 고3반만 이번 설명회에서는 말씀드릴 텐데 월요일 날에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 중이고요. 토요일은 1시부터 4시까지 운영 중이에요. 클리닉은 이제 별도 시간에 따로 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운영 중인 교재고요. 단어, 문장, 논리, 추론 전부 다 다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권별로 이제 학습 과제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3, 4등급권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쓰는 게 주가 돼야 되고요. 1, 2등급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고 피드백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EBS에서 선별, 제가 이제 매년 선별한다고 했었죠. 선별한 문항이랑 기출 중에서 좀 중요한 문항들만 별도로 가져와서 교재로 편찬을 하고요. 개념형 학습, 주간학습 모의고사, 그러니까 메인 교재가 있고 과제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안 들어오시고 시즌3에 들어온다라면 아마 동일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유형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감을 유지하는 작업 동시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들어왔었을 때 큰 이질감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시즌3에서도 계속 연계되어서 강좌가 수능 때까지 이어질 거라서 미리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좌를 운영할 때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건데 적은 양의 학습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영어는 수능에 있어서, 정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서 최대 시간에 최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뭐 EBS 선별한다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문항은 최대한 문항에 푸는 시간 자체는 최대한 적게 드리고 좀 고가치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별이라든지 매 시즌 교재 제작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가장 뭐랄까 큰 축을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강의는 당연하잖아요. 찍어서 한 번 더 복습 자료로 주고 자체 제작 해설지는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자체 제작 해설지에는 단어, 문장, 논리, 추론 전부 다 다룰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특징점으로는 그런 거. 이 지문 보고 생각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다음번엔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제 개인 코멘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온라인 수강 가능은 제가 기존 설명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이제 제 공부법 특강을 보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고 싶다는 학생이 등장을 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영상 강의 보내주고 해설지 모든 자료 다 주고요. 이제 그 친구는 과제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 안 하는데, 만약에 과제 검사까지 관리까지 하고 싶으면은 온라인 수강 상태에서 과제 관리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4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수업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어느 시점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제가 만든 육모 해설지랑 육모 유사문항 문제집을 배부할 건데, 저 육모 유사문항 문제집이 꽤 괜찮아요. 지금 제가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상태인데, 이번 모의고사가 너무 쉬웠잖아요. 그런데 경향 자체는 평가원 경향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풀었던 그 육모 문항보다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만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요새 설명해야 할 때 좀 많이 하는 얘기인데, This isn't about knowledge, it's a war of perspective. 지식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국어랑 영어는 수학에서 개념 많이 알고 탐구에서 개념 많이 알면 잘 풀리겠지만, 국어랑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점을 잡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학생들은 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원하는 이 성적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영어 강사 김도환이었습니다. 당글리시의 김도환이었어요. 감사합니다.